네, 우선 향가는 신라시대 문학이 되겠습니다. 신라시대 문학. 향가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형식은 4줄로 나와 있으면은 4구체. 그 다음에 8줄로 나와 있으면은 8구체가 되겠고, 10줄로 나오면은 19체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형식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 19체 향가라는 거. 이 19체 향가는 10줄이 되는데 이 10줄은 다시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4, 4, 2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4, 4, 2에 해당하는 것을 그 다음에 서, 그 다음에 결, 네,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결에 있는 2개, 요거를 향가의 낙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낙구. 제가 아까 제막매가에서 간단히 먼저 말씀드렸던 미타찰에서 만날라 돌을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운문문학에서 그러니까 작가의 주제의식은 항상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 그랬죠. 향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결 부분에 나오고 있는 이 낙구, 이게 19째 향가의 백미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향가가 지금 크게 3가지의 형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 3가지 중에서 바로 이 19째 향가가 향가의 형식미 중에서 가장 뛰어난 형식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9째 향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 19째 향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그리고 9번째, 10번째는 낙구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 4, 2가 되는데 창기파랑가는 조금 다르죠. 창기파랑가는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3, 5, 2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4, 4, 2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향가는 귀족 계층의 문학이 되는 것인데, 향가에서 또 중요한 게 표기가 중요하겠죠. 표기. 그러니까 뭐로 표기를 했냐라고 하게 되면은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우리말 어순에 맞는 가장 중요한 향찰로 표기했습니다. 향찰로 표기. 자, 그러면 한자 음과 훈을 빌려 우리말 어순에 맞는 향찰로 표기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거 표기했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 김하늘이라는 이름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성김, 쇠금, 하늘천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천이라는 이름으로 만들 수도 있고, 금천이라는 이름도 만들 수 있고, 김하늘이라는 이름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우리말 어순에 맞는 향찰로 표기한 것이 바로 향가가 되는 것이겠죠. 향가는 귀족문학이 되겠습니다. 귀족문학이 되겠고, 주로 작가는 승려들이 되겠습니다. 작가는 주로 승려라든지 또는 신라시대에 화랑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화랑. 자, 그래서 승려, 화랑, 이런 분들이 작가의 주된 계층이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향가에서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사실 뭐 크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의 형식을 보게 되면은 여러 작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안민가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유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도 분명히 향가 작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교를 여러분들이 뭐 조선시대에 들어왔으니까 그전에는 유교가 없다, 이거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전에 공장님이 계셨는데 유교가 분명히 신라시대도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군다인, 민다인, 신다인 이런 것처럼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그러니까 백성은 백성답게라고 해서 분명히 유교적인 내용, 충당사로 하여금
네, 안민가라는 작품도 분명히 있으니까 요거 하나 좀 기억을 해 두도록 하시고, 유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네, 작품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되셨으면은 바로 네,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은, 자, 우선 중요한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들이 좀 표시를 좀 해 두도록 하십시오. 자, 우선 개관 1번 동그라미 1번을 보면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밑부분에. 자, 요거는 네, 어차피 표기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표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제가 네,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에다가 체크해 두도록 하십시오. 205쪽의 아랫부분입니다. 향가는 신라 가요로서 우리의 문자가 없던 시대에 향찰로 표기된 노래이다. 네, 여기 하나 체크해 두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이 양식은 신라 유리왕 때 도솔가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그냥 도솔가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보게 되면은 동그라미 1번에 네, 뭐 48실구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른쪽에 고도의 비유와 상징이 나오고 있는데 비유와 상징에다가 네, 체크 하나 해두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은 우리말 서정시 플러스 개인 창작시가 되는데 나중에는 네, 이게 삼국유사의 14수 말씀드렸죠. 삼국유사의 14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균여전에 11가 되는데, 네, 요때부터 이제 뒤쪽으로 이제 불교적인, 네, 요런 색채가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나와 있다시피 쇠퇴하게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은 우리만의 서정시라든지 개인 창작에 해당하는 성격은 분명히 지니고 있는 작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네, 하나 별표라든지 체크 네, 또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숭고한 이상추구를 주된 내용으로 향과 문학을 통해 소박하면서도 완만하고 차원 높은 신라인의 정신세계를 잘 반영했다라는 것들. 자, 그 다음에 형식으로 내려가셔서 오른쪽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에 19째 향가에다가 체크 하나 해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저기, 네모칸으로 6번 내용 나오고 있는 거 있죠? 네, 내용 나오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 거기 보면은 뭐, 민요계열이라고 나오고 있고, 서정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동그라미 하라는 거 동그라미 해두도록 하십시오. 우선, 창기파랑가에다가, 네, 하나 표시해 두도록 하시고, 제막매가에, 네, 표시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주술계열로 내려가면은 처용가, 네, 거기 하나 체크하시고, 네, 요 세 개는 여러분들이 곧죽어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었을 때, 민요계열의, 서정계열의, 불교계열의, 주술계열의, 네, 주술계열은 어떤 의미인 줄 알고 계실 겁니다. 비는 겁니다. 그냥 비는 거. 자, 되셨으면은 작품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으로 내려가면 우선 서동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요는 네 줄이죠, 네 줄. 서동요는 4구째 향가가 되는데, 4구째 향가가 되는데, 요것이 그 신라의 선화공주가 있었습니다. 선화공주. 그 백제에 말을 캐어서 파는 아이라고 할 수 있는 후에는 백제 무왕이 되지만 그 전에 이제 서동이라는 사람이 이 신라의 이 선화공주가 너무 아름답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내가 꼭 안으로 맞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백제에서 신라로 넘어올 때 승려로 변장을 합니다.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죠. 승려로 변장을 해서 신라로 잠입을 해서 이제 노래를 퍼뜨려서, 이 작품의 주제 성격을 보면은 참여적인 성격이 있고요. 참여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 참여적인 성격은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모함이 되고, 하나는 예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노래를 불러가지고 퍼뜨리는데, 즉 동시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을 주면서, 야, 너 이거 하나 먹으면 이 노래 좀 불러봐라. 그러면서 이제 지네 친구들끼리 이제 이 노래가 온 동네 방네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함이라는 것은, 선화공주는 시집을 가두고 밤에 몰래 이 서동,
이 맞동바을이라고 할 수 있는 소동을 밤에 몰래 안으로 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신라 궁중이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죠, 임금이. 자, 그래서 이제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버리게 되는데, 선화공주를.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소동이 갑자기 이제 선화공주 행렬에 이제 나타나서 내가 이제 그 노래를 이렇게 지어서 퍼뜨리게 했고, 나는 이런 이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나왔는데,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서로 이제 백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소동이 얘기했던 예언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함적인 성격도 있고 예언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성격을 줄이면은 참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주술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술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거기 작가를 보면은 소동이라고 나오고 있고 성격은 민요적이다, 주술적이다, 신화적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민요적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에게 노래를 퍼뜨리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주술은 이것은 지극히 소동의 개인에 해당하는 거죠. 소동의 개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동이 선화공주와 결혼하고 싶은 그 소망을 비는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신화라는 것은 이제 소동이 후에 백제 무왕이 됩니다. 이게 전설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백제 무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화적인 성격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도 배경설화가 함께 전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기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분명히 향가를 좀 배우셨을 텐데, 그 배웠는 작품들은 제일 오른쪽에 보면 나오고 있다시피 다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14작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아마 하나를 배우셨을 겁니다. 자, 다음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헌화가가 있는데, 헌화가 두 번째에 헌화가를 보도록 합시다. 자, 헌화가는 작자미상의 노인이 되겠습니다. 노인이 되는데, 우리 해가라는 작품을 했었을 때 수로 부인이 있었었죠. 수로 부인이,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용에 의해서 바닷속으로 납치를 당했는데 수로 부인이 상당히 예쁘다라는 아까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헌화가에도 나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 보면은 안 나와 있네요. 이 헌화가가 그 배경사료를 보게 되면은 수로 부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수로 부인이라는 것은 아마 상당히 미인인 분들에게 이렇게 붙여주는 무슨 별칭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죽하면은 수로 부인이 저 절벽 위에 퍼 있는 이 저 꽃을 누가 따줄 사람이 없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소를 끌고 가는 늙은 이 목동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수로 부인의 미모를 바라보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그 노인이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그 꽃을 꺾어서 갖다 바친 노래가 바로 이 헌화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꽃을 바치는 노인의 심정이 되는 것이겠죠, 개인적.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그냥 뭐 우스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동그라미 1번이 되겠습니다. 신라인의 미적 감각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건 요거 하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서가가 나오고 있는데, 향가 이제 원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 나오고 있는. 자, 도서가는 월명사라고 나오고 있는데, 월명사는 스님이 되겠습니다. 불교적인, 색재를 띠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처형이 또 중요한데, 처형은 우리가 바로 다음, 오른쪽에 작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자세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제망매가 나오겠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기파란가 할 거고, 그 다음에 안민가가 있는데, 안민가는 체크하도록 합시다. 오른쪽에 교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길. 향가 중에 유일하게 유교 이념을 말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유교적인 성격 또는 교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됐으면은 오른쪽에 처용가부터 향가 3작품 정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가를 보게 되면은 이 처용가도 그 사실 좀 구조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기 힘드실 겁니다. 저도 이해하기 좀 힘들었거든요. 처용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글자 이음절로 하면은 관용이 되겠습니다. 관용. 처용가에서 중요한 것은 관용이 되는데,
베푼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용서해주고 베풀다.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원문은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현대어플이 다음 쪽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서울 밝은 달에, 밤 깊도록 논일다가 서울 밝은 달이라는 것은 경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공간적인 배경이라든지 시간적인 배경이 간단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밤늦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집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잠자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다리가 지금 4시구나 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분명히 이 아내의 남편인데 나는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지금 잠자리에 들어있는 다리는 4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역신이 침범한 것이 되겠습니다. 침범. 지금도 화재가 상당히 무섭죠. 화재는 상당히 불은 무섭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가게 되면은 벽사진경이라고 해서 이 처용가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처용가에서 지금 이 처용이 역신이 침범해서 지금 아내와 같이 누워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관용을 베푸면서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역신이 물러나게 되는 거죠. 침범을 했다가 물러나게 되겠습니다. 물러남. 자, 역신이 물러났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처용이 있는 곳에는 역신이 침범하지 않는다가 되는데 처용이 있었던 이런 이야기를 벽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춘대길 이런 거 붙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벽에다가 붙이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걸 붙였을 때 그러니까 역병이 드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화재가 벌어지는 것도 막을 수가 있는 그런 역신이 침범하는 것을 이런 벽사진경 글로 이렇게 처용의 이야기를 적으면은 역신들이 물러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시게 되면은 자, 집에 돌아와서 자리를 바라보니까 역신이 아내를 지금 범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리가 4시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다리 2개는 내 건데 둘은 누구의 것인가 2개는 역신의 다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2줄을 잘 보도록 하십시오. 마지막 2줄을 보면은 본디 내 것이었다마는 빼앗아 간 것을 어찌하리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리오. 이 작품을 크게 2 부분으로 나뉜다라고 했었을 때 1에서 4번째 줄 1에서 4구까지가 역신의 침범이 되겠죠. 역신의 침범. 그 다음에 5, 6, 7, 8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줄이 그러니까 화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화자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해서 마지막 4줄은 이 처용이 관용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관용을 지금 베풀어주고 있는 것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처용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아내나 그 남자를 비난하지 않고 관용의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사실 처용의 심리는 슬픔이 될 수도 있고 체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관용이니까 이게 관용이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되겠죠. 극복. 이 극복이라는 것은 달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슬프고 체념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달관하는 것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성격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역신을 쫓아낸다. 역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이 작품이 처용이 역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일반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처용이 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용이 무당이 될 수도 있고 역신이라는 것은 역병 그러니까 예전에 전염병 같은 것들 한번 돌고 이랬을 때 마을의 아이들 이런 지금으로 치면은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되겠죠. 그런 아이들이 한 번에 많이 몰살하고 그랬었잖아요. 예전에.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용은 무당이 되겠고 비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역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불이라는 모든 것들을 타버리게 하는 이런 불에 대한 이미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사람들은 이 처용의 뭐 형상이 될 수도 있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처용의 형상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용의 형상을 문에 붙이는 거, 이 문에 붙이는 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벽사진경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역신이라든지 역병이 물러가다 또는 쫓아내다 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난해하죠. 네, 지금 현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저 역시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자,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처용이 자신의 아내를 범한 역신을 보고 이 노래, 이 처용가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춤을 추었더니 역신이 물러났다라는 이런 내용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네, 내용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그 배경서나 보면은 네, 내용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끝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죠. 210쪽에 밖에서 놀다가 밤늦게 돌아온 처용은 그 광경을 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물러나갔다. 그러나 역신이 감복하여 모습을 나타내어 앞에 꿇어 앉아 말하기를 이후에는 처용의 얼굴을 그린 그림만 봐도 그 문 안에는 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들지 않겠다라고 해서 네, 이런 것들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다음 쪽으로 가시게 되면 211쪽에 네, 내용 1행에서 4행, 그 다음에 5행에서 8행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벽사진경 이런 것도 좀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이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 주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되겠고, 주술이라는 것은 처용의 형상이 되겠죠. 처용의 모습이 그려진 이 그림을 벽에 붙이면 역신이 네, 물러가다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시 주술 계열의 향가 작품이 되겠습니다. 주술 계열의. 자, 그 다음에 특징, 네, 특징 중에서 그 고려가요에도 처용가가 있는데, 네, 고려가요 처용가에 모태가 되고 있다. 이것도 하나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쪽까지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문제도 역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난이도가 어려운 내용은 없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시고 뭐 다음 시간에 네, 뭐 고전문학 다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수업 도중에. 자, 그 다음에 제망매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제망매. 망매가 되겠죠. 누이의 죽음이 되겠습니다. 누이의 죽음. 중요합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들 네, 이 작품은 가급적이면 좀 해석까지 좀 확실하게 해두도록 하십시오. 자, 우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체 향가에 해당하니까 바로 442가 되겠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매가 되겠습니다. 누이의 죽음. 자, 지금 생사의 길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생사의 길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의 길이 되겠죠. 생사. 삶과 죽음의 길은 자, 삶과 죽음이 되는 것이고, 자,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줄에 이예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예라는 것은 예 있죠, 예. 예가 되겠습니다. 예에 나오고 있는 것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에 있음으로 머뭇거리다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는 누가 되느냐?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월명사가 되겠습니다, 월명사. 월명사는 네, 이승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예라는 것은 네, 여기 이승에 있으므로 머뭇거리고, 자, 그런데 이 머뭇거리고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월명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되는 것이겠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어 풀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여기에 있음에 두려워하고, 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를 보게 되면은 나라고 나오고 있는데, 나는 간다는 말도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 죽은 누이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누이가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가는가라는 부분에서 지금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월명사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안타까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의 태도. 자, 그러면서 정서는 슬픔이 되고 태도가 안타까움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월명사는 슬퍼하고 있는 것이고 분명히 동시에 안타까움에 해당하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사로 끊었을 때, 네, 단순합니다. 여기까지 끊었을 때, 네, 정리는 뭐, 체념이라든지, 안타까움이라든지, 또는 슬픔의 정서, 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를 보게 되면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른 바람이 바로 누이의 요절. 자기 나이에 비해서 일찍 죽었는 것을 요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른 바람이 바로 요절이 되겠습니다. 요절.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줄을 잘 보도록 하십시오. 다음 줄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저기에 떠다니는 잎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방금 얘기한 부분은 이 누이의 죽음이 되겠죠. 누이의 죽음을 단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이의 죽음을 어떤 식으로 단적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느냐, 요거. 자, 지금 여기에 저기에 떠다니는 잎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나뭇잎이 되잖아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나뭇잎이 되는데 이 나뭇잎이라는 것은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은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거지만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쓸모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고, 네, 무생명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누이의 모습을, 네, 요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기에 떠다니는 잎처럼이라고 해서 그렇게.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한 부모가 되겠죠. 한 부모, 한 혈육에서 나서 또는 한 부모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가는 것조차 모르는가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는 것조차 모르는가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죽은 누이가 어디로 가는지 이제 모르는 말 그대로 허무함이 되겠죠. 허무함.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네, 역시 사가 되겠고 마지막 낙구가 되겠습니다. 낙구는 여러분들 앞쪽에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뭐 야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아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한 글자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감탄에 해당하는 내용만 나오면 되니까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타찰에서 만날라 돌을 닦으면서 기다리겠노라 라고 나오고 있는데 미타찰이라는 것은 극락세계가 되겠죠. 즉 극락세계에서 만날라 돌을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을 누이가 죽었다고 지금 죽었다고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국 나중에 극락세계에서 만나겠다라고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연결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가장 밑바탕은 불교적 윤회사상이 되겠죠. 불교적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자, 불교적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죽음을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으로 가면은 기서결에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죠. 꼭 정리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꼭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음 쪽 참고로 가시게 되면은 그 참고 부분에 두 번째에 나오고 있는 제망매가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죽음에 대한 대응 방식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거는 1번 문제 잠깐 한번 보게 되면 19째 향가의 하나이다. 맞죠? 그리고 의식류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의식이라는 것은 망매,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맞습니다. 애도애정을 뛰어난 비유로 표현해냈다 역시 맞겠고, 인생에 대한 무상감이 아니죠.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 노래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누이의 죽음이 전쟁과 연관되어 있음을 함축을 하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전쟁과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바로 1번이 되겠고, 동그라미 2번을 보면은 죽은 누이에 대한 지극한 우애정이 표현되고 있다.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불교적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세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불교적인 믿음이 나타나고 있다. 불교적 윤회 사상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슬픔의 극복을 위해 종교적 수행을 다짐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죽은 누이와 이렇게 죽은 누이가 요절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헤어짐, 단절을 나중에 종교적으로 극복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맞겠죠. 그래서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마침 4번이 답이 안 보이죠. 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4번. 자, 4번 문제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 시, 그러니까 9번째, 10번째 줄에 나타나고 있는 시적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이 되는데 이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죽음을 단절을 시키느냐, 말 그대로 단절을 시키느냐 아니면은 연결을 시키냐가 되는데 연결시키는 것을 고르면 되겠죠. 1번이 되겠죠. 1번. 김현승의 눈물도 그 아이의 죽음을 제재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죽음을 제재로 하고 있는데 이 월명사의 제망매가는 불교적 윤회 사상을 통해서 극복하고 있지만은 김현승의 눈물은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절대자가 되겠죠.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라는 것으로서 아이의 죽음을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극복시키겠다라는 내용과 유사하겠습니다. 요거와 2번은 산이 저문다 노을이 잠기다라고 나오고 있죠. 저녁 밥상에 아기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눈물이 고이다, 슬픔에 해당하는 정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은 서름에 겹도록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땅 사이가 너무 넓다, 아무것도 없죠. 그냥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의 정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도 역시 마찬가지. 그대 홀로 가신니마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안타까움, 이 정도의 정서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 죽음을 연결시키는 것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셨으면 창기파랑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기파랑가.
네, 여러분들 창기파랑가는 바로 219쪽에 네, 해설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창기파랑가는 동그라미 하라는 거 동그라미 해두도록 하십시오. 핵심 정리 2번으로 가게 되면은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은 달이 나오고 있고 냇물, 조약돌, 마음의 끝, 잣나무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은 다 긍정이 되겠습니다. 긍정. 다 긍정이 되는데 네, 위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자, 구름 장막을 열침에 나타난 달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달에다가 동그라미 두도록 하십시오. 달. 자, 달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정읍사에서 했다시피 밝게 비춰주는 존재, 광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광명, 이것은 기파랑이 되겠습니다. 기파랑. 여기도 역시 충담사라는 스님이 기파랑은 화랑이거든요. 화랑.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귀감이 네, 되는 행동을 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아주 긍정적으로 뭘 하고 있느냐? 추모하는 노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추모하는 노래. 자, 추모하는 노래가 되는데 작품을 보면 우선 그 첫 번째가 달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기파랑이라는 사람이 기파랑인 사람에 대해서 달이라는 것은 우러러 보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우러러 보는 존재. 말 그대로 긍정이 되겠죠. 우러러 보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로 보게 되면은 냇가가 나오고 있죠. 냇가. 냇가에다가 동그라미 두시면 되겠습니다. 냇가 같은 경우에 뭐 냇물도 되고 냇가도 되고 네, 해석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이 냇물 같은 경우에는 맑고 깨끗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기파랑이 달처럼 우러러 보는 존재도 되고 맑고 깨끗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냇물과도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냇물 밑에 보면은 조약돌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 조약돌은 자, 조약돌은 어떻습니까? 아주 돌은 단단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파랑이 지니고 있는 아주 강직한 성품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우리 2번에서는 원만한 인품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돌이라는 속성이 지니고 있는 거 강하죠. 네, 단단하니까 네, 그런 인품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파랑이 지니시던 바로 밑에 8번째 줄에다가 밑줄을 긋도록 합시다. 거기 마음의 끝을 쫓고 싶다라는 뜻의 마음의 끝을 따르고 있노라. 네, 거기 밑줄 긋도록 하시고, 자, 이 작품은 8번째 줄에 8구에 이 작가가 왜 이 글을 썼는지에 대한 이유가 제시되고 있죠. 기파랑이 지니고 있던 그 마음의 끝을 따르고 싶다라는 것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기파랑을 추모하는 노래가 되는 것이겠죠. 기파랑.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역시 작가의 네, 가장 주제의식이 들어가고 있는 향가의 낙구가 되겠습니다. 아 라고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역시 낙구가 되겠죠. 잣나무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작가지에 동그라미 해두도록 하시고, 자, 이 잣나무 가지는 어떻습니까? 수십 미터 네, 쭉쭉 뻗어 있습니다. 쭉쭉 뻗어 있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고결한 네, 절개라든지 기계가 되거든요. 네, 기파랑의 절개, 기계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나오고 있으니까 굳이 뭐 적기, 네, 조금 그러신 분들은 그냥 바로 뭐 연결만 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2번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에다가 네, 표시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전부 다, 네, 긍정이 되겠죠? 다 긍정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딱 하나 부정이 있습니다. 이와 대조가 되는 바로 서리가 되겠죠. 서리.
서리는 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파랑에 있어서 실현, 역경이 되겠습니다. 역경. 자, 실현 역경이 되겠고 부정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제로 내려가기 전에 3번 성격을 보시게 되면은 추모적인 성격이 지니고 있다. 그 다음에 개인의 감정이기 때문에 서정시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시고 주제로 가면은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추모하고 있다. 중요하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표현상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하고 싶은 말을 물론 막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런 소재들을 통해서 기파랑의 인품도 되고 성품도 되고 기계도 되고 절개가 되는 것들을 이런 자연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7번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이해와 감상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거기 순곰이 나타나고 있죠. 순곰이. 요거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학에 미적 범주가 있습니다. 미적 범주. 문학에 미적 범주가 있는데 순곰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우아미가 있고 그 다음에 비장미가 있고 그 다음에 골개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시면은 이 작품은 순곰이가 나와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순곰이. 그러니까 충담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격에 추모하는 노래, 마음의 끝을 쫓고 싶다라는 이런 노래를 쓰고 있는 거죠. 이런 노래. 그러면 충담사에게 있어서 이 기파랑이라는 사람은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있어야 되는데 현실에는 어떻습니까?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속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순곰이가 느껴지겠죠. 그럼 반대로 기파랑은 분명히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이런 업적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순곰이가 아니라 뭐로 들어가야 됩니까? 우아미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아미. 요게 여러분들 문학의 미적 범주가 관동별곡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동별곡. 관동별곡이라는 조선 전기 가사가 있는데 정철에 이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은 이 순고 우아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우아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공교롭게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정철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제 강원도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들 도지사 정도로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그쪽으로 부임을 받아서 이렇게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회양이라는 하나의 지명이 있는데 이 회양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가다가 가고 있는데 이 회양이라는 지역이 예전에 중국의 어떤 사람이 아주 그곳에서 선정을 베푸는 그러니까 좋은 정치를 베푼 지역과 일치하게 되는 거죠. 일치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생각을 한번 잘 해보도록 하십시오. 정철은 정치를 하는데 선정을 베풀고 싶어 합니다. 즉 백성들에게 좋은 정치를 베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베풀고 싶은 사람인데 그는 마침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 자격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 과정이고 내가 거기서 좋은 정치를 베풀 거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어떻습니까? 있는 거잖아요. 이미 관찰로 지금 부임받아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관할할 수 있는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좋은 정치로 가는 당연히 현실 융합이 되겠죠. 우함이가 되겠죠. 만약에 가가지고 변사또처럼 가가지고 학정을 베풀고 나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골계로 가는 거죠. 골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악과 풍자가 있죠. 우리 많은 사설시조라든지 또는 문학작품을 통해서 풍자 비판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무조건 골개미입니다. 골개미. 춘향전에서 변사또는 풍자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정철이 이쪽 강원도 지역으로 가서 어떻습니까? 만약에 좋은 정치를 베풀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가자마자 기생 부르고 놀고 막 남의 부인 빼뚫고 자기 신분 이용해가지고 그냥 다 그냥 막 나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쁘게.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한 거죠. 백성들의 원성이 완전 자자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풍자로 가야죠. 이래 되면 현실에 상반되는 거기 때문에 네, 요거는 골개미로 가야 됩니다. 골개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고미가 있고 우아미가 있고 비장미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뭐 골개미 같은 경우 있다라고 했었을 때, 요 문학의 미적 범주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면 하면 작품을 공부하다 보면은 요런 미적 범주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비장미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 소설을 보게 되면은 독짓는 늙은이라고 해서 송영감이 있습니다. 송영감. 송영감이 있는데 이 송영감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송영감은 이제 독 있죠. 독 찢는 가마. 네, 가마에다가 독 찢는 늙은이가 되는데 이 사람이 늙음악하게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아들도 놓고 네, 나름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었는데 그만 이 젊은 조수, 그러니까 송영감의 조수와 바람이 나서 아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도망을 가버리는데 송영감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송영감도 남자니까 질투를 하지 않습니까? 젊은 남자, 여드름이 난 젊은 남자와 도망을 갔으니까 이 젊은 조수에게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독 찢는 것만큼은 지기 싫다라고 이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 조수가 독을 미리 지어 놓은 게 있고 송영감이 지어 놓은 게 있고 이거를 가마에다가 이제 굽게 되는 거죠. 천도가 넘는 불에다가 굽는데 평생을 독을 지었는 장인인데 안에서 소리만 들어도 이 독이 터지는 소리, 독이 터진다는 얘기는 잘못 구워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 찢는 과정이 뭔가 이제 잘못됐다는 건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독이 터지는 자리는 자신의 자리가 되고 젊은 조수의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미 자기 자리에서 독이 터진다는 얘기는 자기가 이미 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었다는 거고 거기에서 송영감이 이겼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겼으면은 우아미가 느껴지겠죠. 거기서. 근데 이겼는 게 아니라 징계되겠죠. 징계되겠고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송영감이 이겨야 할 것이 되는 거니까 송영감에 있어서는 비장미가 느껴지는 거죠. 비장미. 있어야 할 것의 상반. 대부분의 이별의 정한도 마찬가지 비장미가 느껴지는 이유가 그 남자가 됐든 그 여자가 됐든 어쨌든 그 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 옆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별에 대한 정한도 역시 비장미가 느껴질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뭐 순고미를 자아내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참고로 가면은 조금 더 자세히 그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로 가셔도 문제 뭐 특별하게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뒤에 고려가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